자, 이준석 후보가 조기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한국 정치사에 저는 새로운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출마 선언부터 좀 심상치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이준석 의원의 출마 선언이 2월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면서 세대교체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치화로 내걸었고요.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이 대결한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반지성과 전면전을 벌여나가야 된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뭐 사실 이게 대통령 출마하는 분들의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출마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퍼스트 펭귄 되겠다,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멘트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정권 심판하자, 정권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하튼 뭐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0대 대선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사실 누가 더 나쁜 후보냐 라는 것을 두고서 결국엔 차악을 뽑는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지금 뭐 부정선거의 늪에서 개헌까지 가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누가 더 나쁜지, 좀 부정선거가 뭐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맞습니다. 생각되고요. 이제는 정말 지성 반지성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인가를 두고 뽑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공약 좀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의원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연공서열을 타파하자. 둘째, 네거티브 규제 철폐하자. 창업 활성화하자. 또 대한민국 교육 대혁신하자입니다. 이외에도 AI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또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술론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또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이미 15명 규모의 특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특보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했을 당시에 대변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합류했고요. 이 전 논설위원은 특보단에서 공부와 전략 관련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또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곽대중 전 개혁신당 대변인과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특보단에 참여해서 개혁신당의 든든한 지지를 잘 보여줬고요. 대선 캠프 사무실이 좀 특이합니다. 기존 정치권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아니고 강남역 일대에 마련했고요. 이는 기존 정치 문화와 차별화를 깨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것 같고요. 젊은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접근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강남역은 또 뻥 뚫려 있고 워낙에 서울에 있는 20대들도 강남역에서 많이 노니까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또 밥도 함께 하면서 선거 캠프도 한번 놀러 가보고, 이런 그림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남 잘 골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현재 구도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사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단은 뭐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기는 하지만은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결국엔 김문수 장관께서 나오실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맞이한 국민의힘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가와 다양한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뽑을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사실 둘 다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래도 30대 거대 정당 당대표를 지냈고, 또 그 이후에 대선과 지선, 그리고 또 동탄, 그 어려운 선거에서 동탄의 봄을 또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둘 중 선택하기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결국 국민들께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3자 구도 지지율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사실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여주는 그런 개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차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그래도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3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준석의 1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때는 이준석이 당 지지율보다 후보자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선회하는 지지율이 나온다. 네네. 이게 단순히 한두 배가 아니고 3배, 4배 이상 격차가 나오게끔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낮은 지지율이라고 지금 폄하당하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은 3자 대면이든 양자 대결이든 했었을 때 각 지역에서 고르게 지지율 나오는 건 역시 저는 큰 장점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의원 본인 역시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다. 3자 구도에서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선될 경우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뭐 정치 이제 기존 이제 양당 정치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탄핵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방향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이 35에서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이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낮은 지지율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 허나 전 당대표 사태를 겪으면서 당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처분 이후에 또 나온 지지율에서는 그래도 2%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혁신당도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른 정당이랑 예.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야 됐는데 어쨌든 지금 당 내의 문제 때문에 다소 뭐 주춤한 것은 있을지언정 이제는 계속 상승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지금 이준석이라고 하는 후보가 지금 조기 대선은 어쨌든 그렇게 시사를 했고 사실상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당내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데이터 자체가 많이 오염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뉴스보셔서 아시겠지만 20, 30대 중에 지금 탄핵 찬성 집회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탄핵 반대 집회도 지금 많이 나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20대들이 100명 중에 99명 원래 응답 안 하다가 네. 지금 응답하는 비율은 결국에는 양당 정치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의 20대들은 지금 여론조사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대 40% 가까이가 지금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충분히 지지율이 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밖에도 3월 13일에 준스톤 이어 1이 개봉하죠.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축출당해서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화성에서 당선될 때까지의 또 여정을 담고 있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선언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금 언론 인터뷰를 이준석 대표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사이에 평균 조회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이제는 이준석을 들여다볼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지금 주목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양당 체제에 어쨌든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준석이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율을 저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예. 보면 알다시피 소수 정당에서 그렇게 대선 나와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또 얻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그거를 또 대입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그거에 빗대어서 충분히 가능성을 또 볼 수 있다. 전 뭐 박지원 예. 민주당에서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예, 예, 하셨죠. 그분께서도 이제 이준석 의원을 같이 공격하고 나서셨는데. 예. 그 본질이 사학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학교의 그런 부정부패를 이런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학교에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 본질은 사학비리가 아닙니다. 이게 사학비리였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의견이 더 뭐 힘이 여론이 실렸을 수도 있을 텐데 본질은 남학생이랑 같이 수업 들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랑 뭐 얘기를 하지 않고서 그렇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다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건물 부수고 그렇게 락카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인들마다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공격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사학비리에 무슨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그 내용부터가 옳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뭐 이제 최소 24억에서 54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건 단순한 항의 표현을 넣으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뭐 54억까지 나왔겠냐 이러면서 이 54억이라고 하는 그 피해 금액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집단적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당시에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수업이 취소되게끔 유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당연히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 또는 비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학교에 큰 피해를 끼쳤다. 근데 지금 과거 이제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에 아주 한획을 가지고 계시는 고민정 의원이 그 학생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와 특수강로로 엮여져 있는 추후에 이제 고소당할지도 모르는 가해자 신분에 있잖아요. 네. 가해자 만난 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뭐 폭력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희가 그럼 뭐 앞으로 지금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강력범들도 고민정 의원 좀 만나주십시오. 그분들을 안 만난다, 그것도 너무 폭력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공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네. 동도여대 학생 측하고. 네. 이게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이 토론으로 동덕여대 학생들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덕여대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시위 현장에서만 있었고 단발적으로 뉴스 인터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동덕여대 학생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민정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저렇게 뭐 토론의 방식보다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 그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를 논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토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토론인데.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로 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그 중간 지점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고 이렇게 토론 제안한 것인데, 토론은 싫은데 어쨌든 이들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합의점을 도출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역시도 지금 고민정원이 지금 두 분이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또 토론의 정의를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또 이준석 의원 자체도 경청하고 내 의견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저는 해결책 못 새기고 고민정 의원하고 똑같이 말한 거라 생각하는데, 네. 고민정 의원은 한쪽 입장만 듣고 이준석 의원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한쪽만 들어놓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고민정 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당비로 54억 그냥 대출 땡겨가지고 뭐 어떻게 지원금 주실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오히려 토론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준석이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40대 정치인이잖아요. 20대들하고 자유롭게 본인이 토론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비권위적인 정치인이 할 법한 그런 신선한 행동 같아 보였는데, 고민정 의원은 뭐 어쨌든 학생들은 뭐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안 된다, 뭐 애 취급을 하고 있으니 뭐 요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